2023년 마지막 날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사님, 2024년 첫째 주 1월 1일은 이제 주식시장 쉬고요. 네. 2일 화요일에 개장하잖아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짚어주시죠. 이번 주 이제 1월 1일은 말씀하신 대로 휴장이고, 다만 그날 한국의 12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월 2일은 이제 중국에서 차이신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1월 3일은 이제 미국의 12월 달에 열렸던 FOMC에서 있었던 그 연준 위원들의 회의록입니다. 그게 공개가 되고, 미국의 12월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1월 4일은 미국의 12월 ADP라는 이제 기관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 지표가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1월 5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미국의 12월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예고돼 있고, 유럽에서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지표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FOMC 회의록 공개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는 근거가 좀 나오겠네요. 네, 그죠. 이제 왜냐하면 회의록은 이제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장이 하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연준의 시각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3일에 있을 FOMC 회의록에서 진짜로 금리 인하 얘기가 있었나, 이게 검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만약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더욱더 좀 환호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들어가 있으면 증시가 조금 그냥 불편해 하겠죠. 아직은 아닌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록 이번 주에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좀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제는 고용이 또 너무 나쁘면 경기 침체 가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그렇다고 뭐 너무 좋지도 않겠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고용 보고서가 좀 나와준다라면은 시장에는 우호적이고, 마지막으로 1월 1일 날 발표될 우리나라의 12월 수출입 동향,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12월 20일까지도 플러스예요. 한 13% 증가했는데, 이런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일단 12월 전체적으로도 이어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좋을 때 항상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1월 첫날 발표될 12월 수출입 동향까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업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중국 정부가 좀 굉장히 강력한 좀 게임 규제 정책 내놨는데, 온라인 게임 지출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게임에 돈 더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읽혀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 게임 회사들에게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판호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좀 걱정이 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의 그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년 전에 고강도 규제를 했거든요. 청소년들 하지 마라, 일주일에 3시간만 해라, 이러면서 그 게임주가 한번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중국에서 판호 발급도 안 해주고,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이 출시도 못하니까, 그랬다가 올해 들어와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또 약간 풀어주는 분위기로,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의 생각이 좀 바뀌었나?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난주에 규제책이 또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텐센트란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거든요. 이 기업이 그날 13%나 주가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게임을 돈을 많이 내고 과하게 하지 마라, 이게 좀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또 병 주고 약 주고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판호를 대거 바로 발급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게, 아니 이런 규제책 내놓고 갑자기 게임 다 허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외자판호는 이제 외국 그 게임인데, 이거 40건, 내자판호는 중국 게임인데 105건을 갑자기 승인을 해줘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NC소프트, 위메이드, 그라비티, 이 회사들의 게임이 이제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긴 좋죠. 그래서 판호 발급을 서둘렀고, 그 다음에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다, 의견 수렴해가지고 최종안을 1월 22일인가 그때 내놓겠다. 확실하게 그 규제안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초안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번에 12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좀 완화되는 쪽으로 만약에 스탠스가 좀 바뀌게 되면 너무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대로 기업하신 분들은 이런 정책 일관성 참 예,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게 어렵죠, 사실. 그 지난주 화제였던 게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거였는데 아니 참 전쟁 중인 나라에 이게 공장을 짓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좀 예. 이례적이긴 했어요. 이제 삼성도 좀 다른 나라에 공장을 못 짓는 게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참 인텔은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일종의 유럽의 전진 기지 같은 거를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에 네, 파운드리. 위협이 좀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협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1등은 TSMC고 여기를 이기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2등은 삼성이고 인텔이 이제 그 뒤를 조금씩 쫓아오거든요. 인텔이 원래 경쟁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 지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 삼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2, 3등 싸움을 또 해야 돼요. 삼성 입장에선. 그래서 아직은 위협적이지 않지만 이게 완공되는 뭐 25년이나 26년으로 갔을 때 만약에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게 보통 나노라 그러죠. 이 나노가 낮을수록 첨단 공정인데 인텔이 보통 7나노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거의 3나노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짓는 공정이 1.8나노예요. 굉장한 첨단 공정이죠. 근데 앞으로 삼성은 25년까지 2나노까지 가거든요. 근데 24년에, 그러니까 24년에 2나노까지 좀 간다고는 하는데 24년, 25년에 그럼 결국엔 여기서 삼성과 인텔의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게 됩니다. 25년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나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90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100개 중에 20개만 제대로 만들어봐야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그 의미가 없는 그냥 기술 가성비 있게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25년도가 좀 진공승부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담된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삼성 입장에서도 결국엔 보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확답을 받아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도 결국 그런 보조금 이슈를 보면서 뭐 지금 미국은 이제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지만 만약에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 쪽이 유럽에 있다면 뭐 삼성이라고 저는 뭐 별로 안 갈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인텔은 그런 걸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후발주자니까 또 더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들은 인텔 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텔 비중이 좀 높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인텔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텔 관련된 밸류 체인을 한번 또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삼국지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 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HBM 생산 물량이 벌써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 자체는 뜨거운 건데 올해를 총평을 해보면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반격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일단 반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그때 기사를 보면은 삼성과 마이크론 이제 품질 테스트 승인을 해줬다. 그 얘기는 테스트가 끝났다는 얘기 이제 들어간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독주였지만 내년에는 3파전이 일단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들어간 게 HBM3거든요. 이게 HBM도 세대가 있는데 4세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하이닉스가 독점해버린 거죠. 근데 5세대로 가는데 여기는 HBM3E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사가 다 공이 아마 내년 2분기에 아마 투입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진짜 경쟁인데 3사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삼성과 하이닉스가 유리한 건 맞아요. 3세대를 이미 했기 때문에 4세대를. 그래서 5세대에서도 한국이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은 또 단점이 생산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HBM을 자기네가 목표로 하는 물량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생산 시설을 2배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생산 능력 가지고는 자기 목표치 채우기가 좀 쉽지 않다.
물론 증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마이크론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좀 서 있지 않나라는 게 좀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 규제 요즘 보면 거의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산 범용 반도체도 규제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한국 반도체에게는 긍정적이겠죠? 일단은 한국한테는 범용 반도체 규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용 부분은 한국과 경쟁하거든요, 서로. 중국과? 그러니까, 예, 중국과.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당연히 독점이기 때문에 거의. 근데 중국산 범용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레벨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반도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서 뭐 일단은 이제 경쟁력들이 좀 많이 확보가 좀 됐는데 이것까지도 규제를 한다는 건 중국산 쓰지 말고 결국엔 중국 걸 미국이 안 가지고 가면 한국의 범용 반도체를 이제는 미국이 수입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한국한테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기업이 뭐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이쪽에 속해 있는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지금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1월까지 조사를 한대요. 얼마나 쓰고 있나 해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너무 많이 쓰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중국산 이 저가 반도체 덤핑 매기겠다. 한마디로 관세를 세게 매겨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죠?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제 조치로 지금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중국의 모든 반도체를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좀 지침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완전히 고사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까지도 다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한테는 어쨌든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코스닥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끌시끌한 게 이제 시총 3, 4, 5, 6등 기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HLB까지 이 3, 4, 5, 6등이 전부 코스피로 옮겨간다, 이제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말들이 많아요. 네.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의 덩치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에도 정말 큰 기업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코스닥의 어떤 이제 명맥을 유지해줄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시총 그것도 작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뭐 3, 4, 이 4개 5등이면. 기업 합치면 거의 한 코스닥 시총의 10% 예, 가까이 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옮겨버리면 그 빈자리를 또 누가 채울 것이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또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HLB,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이 기업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니까 자동 상장 폐지가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일단 이 물론 HLB랑 LNF는 승인은 좀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 옮겨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빈자리가 너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상장하는 배경은 일단 코스피에 들어가면 일단 패시브라 그래서 그렇죠.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죠. 여기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좋고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보지만 코스닥은 항상 변동성 크다. 약간 그래서 좀 할인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코스피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이전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지금 1등이 에코프로 BM이고 2등이 지금 에코프로잖아요. 이 두 개 기업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일단 4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빈자리가 없어지면 다음 3위가 얼마냐면 5조 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이 3.6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등과 3등의 격차가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1, 2등과 3등, 3, 4등 격차가 너무 벌어집니다. 심할 정도로.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의존도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만일 이들의 주가가 급등한다면 뭐 코스닥이 올라가지만 이들의 주가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또 변동성 나오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굉장히 충격파가 커져요.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를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코스닥이 좀 내년에 약간의 좀 일부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좀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이사님께서 전망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3년도에는 한마디로 거의 스토리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꿈에 의해서 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성장도 했지만 전기차는 무조건 되는 걸 뭐 누구도 의심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꿈, 또 AI가 강했던 것도 이제 AI 시대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꿈에 베팅을 했고, 또 저는 좀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올해 그 가장 화두였던 것 중에 초전도체 네. 기억나시죠? 그것도 초전도체, 사실은 뭐 양자 네, 컴퓨터 맞아요. 예. 당장 현실화된 건 아닌데 꿈에 베팅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막 몇 배씩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강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24년도는 좀 바뀔 거는 같아요. 그런 장세가 영원하지는 않고요. 이제는 좀 사람들도 숫자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꽂히면서 가는, 그러니까 성장은 기본입니다. 성장이 없는데 주가 가진 않아요. 통신주들 아시겠지만 돈 엄청 벌거든요. 근데 주가 안 가는 이유는 이게 꿈이 없는 거죠. 통신주를 바라봤을 때, 아니 너네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여기 성장이 나오나? 이거 이제 안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없는데, 결국 올해는 꿈에 베팅을 했다면 꿈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성장에다가 숫자까지 나오는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을 좀 좋게 보는 업종이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시기가 24년도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그동안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고가 선박들이 좀 잡히면서 실적에 그런 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대형 제약사도 이제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서 꿈이 현실로 좀 바뀌어가는데, 근데 돈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제약사까지,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연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투자 그 리스트를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큰 이벤트가 총선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이 참 정치 테마주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한동훈 테마주라고 하죠. 뭐 대상홀딩스도 뭐 계속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좀 선거 영향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걱정되는 거는 분명히 또 인물 테마로 움직일 겁니다. 이건 뭐 매년 반복이 됐어요, 사실.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도 누군가가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면, 지지도 올라가면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무슨 동창이다, 뭐 무슨 고등학교 나왔다, 뭐 사진 한 장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황당하죠. 황당한데 진짜로 움직여 버려요. 근데 결국에 뒤늦게 그 올라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내년에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식의 또 특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다만 이제 정책 이슈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력한 뭐 이렇게 총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이 뭔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두 당이 완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은 대선까지 연결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또 너무 달라요. 또 색깔이 업종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어찌 보면 미국 대선의 영향이 더 클 수도 크죠. 있죠, 네, 사실. 그죠. 예. 네, 우리나라 총선보다는 예. 사실 대선이 더 큰데, 그거는 이제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3분기엔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3분기에는 이제 그 영향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11월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머니올라 시간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지도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질문해 주신 게, 내년에 선거라는 특수한 또 상황이 잡히고 벌써 1월부터 대만도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까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예, 이게 KB증권의 김동원 이경아 연구원님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팽창기 진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그 연말에는 이 애널리스트면 휴가를 많이 가요. 그래서 보고서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역시 반도체밖에 좀 없는 것 같아서 반도체를 또 꼽아봤고, 아주 간단한 보고서인데, 이제 1월 17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게 AI가 탑재된 그 갤럭시 S24 24,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출시는 30일 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져올 효과는 우리가 결국 컴퓨터가 아니라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기 안에서 AI를 직접 쓸 수 있다는 게 폴더블은 아니죠? 폴더블 아닙니다. 폴더블 아니고 여기에 그냥 AI 기능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겉을 보면 알 수는 없는데 이 안에 그냥 AI 기능이 탑재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시간 인터넷 연결을 안 해도 실시간으로 뭐 통화하는 걸 통역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갤럭시만 기대라는 게 아니라 애플이 내년 9월에 아이폰 16 나오거든요. 근데 애플도 아마 AI 기능 탑재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까지 참전을 해주면 더욱더 커지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지난 몇 년간 안 좋았는데 스마트폰의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IT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아까 인텔 얘기도 해드렸지만 인텔도 지금 칼을 많이 갈고 있는 게 AI PC에 들어가는 이제 그 CPU도 공개를 했고 아마 이런 제품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요 AI 칩과 관련된 설계 업체들 있죠. 설계 업체라든가 디자인하우스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중간에 제조용 설계도로 좀 바꿔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삼성이 받아서 만들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온 디바이스 AI랑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냥 기업명만 이거는 제가 아는 기업들만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나온 건 아닌데요. 관련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반도체 설계하기 위한 그 설계 자산 IP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니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1월 17일 날 공개될 그 이벤트도 주목을 한번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고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주식하는 분들에게 파란색이 좋은 색깔은 아니죠.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연불리의 비밀노트 잘 따라와 주시면 구독자분들에게는 빨간 용의 해, 상한가의 해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염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